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맡고 있는 장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하반기 2차전지 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목차는 두 가지로 좀 나눠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환경 변화와 전망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슈와 환경들이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좀 텍스트가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가장 눈에 두드러진 부분들은 매크로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건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이 부분들이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중간에 니켈 가격이 전에 없는 폭등을 일으키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고민거리를 많이 안겨줬습니다. 이어서 이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가격 인상을 했고, 또 하나의 주요한 이벤트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도심 봉쇄가 또 하나의 큰 영향을 이제 미쳤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순수 배터리 업체로서 상장되면서 시가총액 100조를 기록하는 전에 없는 강한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2분기 들어와서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4680이라는 새로운 배터리 폼팩터 경쟁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일부 업체들은 그에 맞서서 여러 가지 대안들 또는 대응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주요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주요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으로 나누는데요. 이 세 개의 리전, 지역만 합쳐도 전 세계 판매량의 90%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 산업을 설명할 때 산업 환경으로서의 이 세 개 지역을 쫓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 규모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그 다음에 유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과 유럽을 보시면요. 작년 하반기와 올해 들어와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보다 상당히 강한 그림입니다. 물론 전체 시장 자체도 중국이 크지만 이 판매량을 한번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이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견조했는데요. 올해 상반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성수기 때 판매한 정도, 그러니까 월간 한 40만 대에서 50만 대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성장률은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상대적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올해 들어와서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을 보시더라도 4월달 기준으로는 역성장까지 기록합니다. 이 상황이 사실 보면 글로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 이 중국은 특이하게도 제가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도심 봉쇄라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서도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인 소비자들이 그 도심 봉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 의사를 접지 않는 이런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도심 봉쇄에 따른 수요 위축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판매가 견조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저희가 판매 비중이라고 얘기하는 침투율 기준으로는 4월 달에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27%를 기록을 해서 이 부분들이 뭐 중국의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전망을 앞두고 사실 상반기 판매량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연간 판매량에 대한 올해 추정치는 올해 시작할 때는 1100만 대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670만 대를 판매했으니까 전년 대비로는 거의 70% 가까운 성장을 얘기했던 게 연초의 시장 규모였는데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그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씩 좀 이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는 이제 그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도심 봉쇄에 따른 수요의 위축이 이제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구매력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초 판매 예상치 대비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림들을 시장에서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00만 대라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로는 거의 50% 성장이 이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 입장에서 보면 전년 대비 성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대비 지금 EV 배터리의 수요를 한번 놓고 보시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섭니다. 작년에 참고로 670만 대를 파는 시점에서 전기차 침투율, 판매 비중은 8%를 넘어섰는데요. 올해는 적어도 12%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EV 배터리로 좀 환산해 보면 작년에 저희가 추정했던 게 416GWh인데 올해는 거의 500기가를 충분히 넘는 그림이 생긴다. 뭐 600기가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상반기처럼 뭐 전쟁이랄까 제로 코로나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성장률에 대한 그림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림들은 여전히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좀 하반기 이슈로 좀 몇 개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메탈 가격이 이제 이슈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드리는 메탈이라는 얘기는 2차 전지 원재료를 구성하는 금속 재료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마우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2015년 1월을 지수화해서 100으로 잡고 그 리튬 가격과 코발트 니켈의 시세를 LME 시세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의 시세인데 보시는 것처럼 16년부터 18년 구간에 한번 크게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리튬 가격 기준으로 15년 초반 대비 3배, 4배 올랐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21년 들어와서 오른쪽 차트를 한번 넘겨봐 보시면 지켜봐 보시면 이제 리튬 가격은 무려 20년 대비 무려 1000%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8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구간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21년 연간이랑 22년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잡고 있는 거는 5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1년 연간 한 해만 딱 1년 동안 보더라도 리튬은 40% 정도 올랐고요. 코발트는 1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리튬은 추가적으로 66%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1월 대비 21년 1월 대비 22년 5월까지는 무려 800%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전지의 주요 재료의 상승이 과연 2차 전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이 메탈, 이 금속 재료들이 강했을까?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메탈 가격에 대한 따로 추정치를 시장에서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보시는 뭐 투자자랄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배터리 가격이 지금 두 개 구간으로 좀 쪼개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되게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주요 금속 재료가 21년 1월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튬이 800%, 코발트는 130%, 니켈도 74% 올라간 구간. 두 번째는 올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올라간 구간. 물론 이제 왼쪽은 22년 현재까지 합친 거고요. 요거는 22년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이 꺾이는 구간입니다. 아직 뭐 본격적으로 꺾였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5월 들어와서 주요 금속 재료가 하락합니다. 연중 고점 대비, 대부분 연중 고점 대비는 4월에 찍었는데요. 연중 고점 대비로 따지면 리튬은 7%, 니켈은 37%가 빠진 상황입니다. 5월 말까지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는 메탈 가격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올라간 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미칠까?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메탈 가격이 거의 2년 가까이 올라왔던 이 랠리, 상승 구간이 꺾인다면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13페이지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해 메탈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셀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 기준으로 한번 이제 보시자는 거죠. 왼쪽이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이고 오른쪽이 중국 업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뭐 변동성이 있지만 거의 플랫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작년 한 해 내에서 리튬은 450% 가까이 오르는 구간에서도 이익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오른쪽 보면 CATL은 1분기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닝 쇼크를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설명은 원재료 가격 급등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의 효과가 없거나 덜했던 반면에 CATL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메탈 가격이 판가에 반영되는 원가 연동이 작용이 됐고, CATL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민은 메탈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차전지 생태계에서 그 원재료 가격의 상승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보는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한국 업체 2차전지의 전후방, 전방이면 자동차 업체이고요, 후방이면 소재 업체를 얘기를 합니다. 차트는 4분기의 영업이익률하고 1분기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한국만. 두 가지 특징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전지 전체 생태계에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수익성이 전후방 밸류체인에 비해서는 낮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인용한 배터리 셀 업체의 OP 마진, 영업이익률은 중대형 배터리 포맷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형 전지도 일부 전기차용에 쓰이긴 하지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 믹스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떼어내서 설명드리는 것은 의미가 좀 약해서 순수하게 전기차용에 조금 더 집중이 된 중대형 비즈니스만 저희가 뽑았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봤을 때 배터리 셀 업체보다 소재 업체 마진이 더 좋고요, 완성차 업체 마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두 번째 보실 이슈는 4분기 대비 1분기 변화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분기 대비 1분기의 영업 마진은 대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4분기 대비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근데 비수기에 더 영업이익이 좋았다라는 것들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원재료 가격이 4분기 대비 1분기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리튬은 거의 100% 가까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 대비 1분기에 많이 좋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이 전체 밸류체인 생태계에는 어떤 누구도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없는데 비용이 꽂혔겠죠. 저희가 그 얘기를 소재부터 셀업체, 그 다음에 완성차까지는 저희가 원가가 넘어가는 원가가 이제 연동이 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결국 여기에 실제로 원재료 가격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최종 소비자한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15페이지 보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1분기부터 차량 판매가 인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지난해 한 해 동안 뭐 리튬이 무려 400% 올라가는 그런 이제 원재료 가격의 비용 부담을 이제 차량 판가에 반영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자들한테 일단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제 고민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는 만약에 더 이상 소비자들이 그 가격을 떠안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차량 판가 인상은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그림. 다시 말씀드리면 완성차 입장에서 보면 판매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담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인상을 안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셀의 최종 구매자로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셀 업체들은 소재 업체들과의 완성차 업체들은 판가 협상에 이제 본격화되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앵글을 조금 바꿔서요, 왜 이렇게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왜냐면 니켈, 코발트도 올랐지만 지금 5월부터는 사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본 거는 리튬이라는 자원 자체가 가격 자체가 사실 정제 시설이 중국에 많이 쏠려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 정제되는 부분들이 글로벌에서 정제 시설 비중이 중국이 리튬은 60%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 도심 봉쇄와 같은 이벤트가 터졌을 때 리튬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제 시설이 중국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됐던 반면에 리튬은 여전히 좀 강하게 이제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중국 동심 봉쇄가 해제되는 이벤트가 하반기에 본격화가 되면 리튬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리튬 가격 또한 하향 안정화 어느 수준까지는 조정이 될 가능성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메탈 가격의 하락에 대한 이슈로 만약에 본다면 양극재의 판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셀 판가의 하락으로 또한 이어지겠죠. 그게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자 기준에 각각의 메탈 가격을 놓고요. 그거를 투입 비중으로 감안한 게 요 가운데 있는 컬럼입니다. 리튬의 코스트 비중이 높은 건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메탈 재료들이 각각 10% 빠진다고 하면 양극재나 셀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리튬과 니켈만 말씀드리면 리튬이 만약에 10% 빠졌다면 양극재는 6% 빠진 효과, 리튬만 가지고 니켈이 10% 빠졌다면 양극재는 2.4% 빠진 효과이죠. 그런데 지금 4월, 5월을 놓고 보시면요, 리튬이 7% 빠졌고 니켈은 15%가 빠졌습니다. 뭐 6월 달에 계산하면 그거보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7% 빠졌다는 얘기는 실제로 양극재 판가 코스트는 4% 빠진 셈이 되고요. 니켈이 15% 빠졌다는 얘기는 여기도 4% 빠지는 효과, 양극재 판가가 또는 비용이 4% 빠진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만 합쳐도 4, 5월 동안에 양극재 판가는 8%죠. 8% 빠진 효과예요. 이 얘기는 양극재 업체가 판가를 메탈 가격에 연동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5월 종가 기준으로 메탈 가격 기준으로만 하면 전체적으로 8% 빠진 셈이니까 매출에서 가격 P라는 부분들이 1분기와 달리 하락에 대한 그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균 개념으로 5월, 6월을 평균하면 당연히 이거보다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6월, 현재 기준은 6월, 그 다음에 7월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3분기의 판가는 2분기보다 현저히 빠진 상황에서 보게 될 거고, 그거는 사실 매출과 그 다음에 손익단의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기존보다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LFP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LFP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LFP를 사실 2차전지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만약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서 LFP는 양극재의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반대로 LFP와 반대로 한국 업체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쓰는 게 삼원계라는, 그러니까 주요 금속 재료 세 가지를 섞는 NCM 또는 NCR을 표현하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지난해 LFP의 전기차용 배터리 채용은 중국에서 무려 4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숫자이고 작년에는 30%대까지 올라갔는데 20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 자리 숫자였죠.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급등했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에서 LFP의 어떤 장려, 그러니까 실제로 LFP를 써라 이런 건 아니지만 배터리 셀에 어떤 이제 열이 발생돼서 불이 붙는 데까지 5분이라는 규정을 둔 게 있어요. 그게 20년 5월 달에 중국의 공신부, 우리나라 따지면 산자부 같은 데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LFP를 쓰는 게 중국에서 규제, 그러니까 자동차용 배터리로 인정받는 데 되게 중요한 이제 수단이 되다 보니까 LFP 채용이 일단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그 21년 동안에 메탈 가격, 리튬 가격이 450%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메탈 가격의 상승 기간에서 LFP가 상대로 싸 보였던 것도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리튬 가격이 더 유독 올랐어요. 아까처럼 리튬이 440% 오른 동안에 코발트가 120, 니켈이 거의 이제 50%, 60% 올랐다는 얘기는 리튬이 더 올라간 그림들이 LFP의 주요 메탈 중에 리튬이 가장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LFP의 가격 상승 폭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요게 빨간색으로 된 게 삼원계 얘기고 파란색이 LFP인데요. 21년 1월 기준으로 중국에 판매되는 가격을 놓고 보면 파란색이 더 빠르게 올라왔죠. 이게 리튬 가격이 그만큼 더 빨리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FP가 싼 건 맞아요. 싼 게 보시면 여기 뭐 NCM 5 기준으로 4월달 데이터가 위안을 기준으로 NCM이 LFP가 2배 비쌉니다. 물론 2년 전에는 3배가 더 비쌌어요. 그래서 리튬이 올라온 게 LFP를 상대적으로 가격을 더 끌어올린 건 맞지만 실제 가격은 여전히 LFP가 쌉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싸다고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삼원계를 빼고 LFP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시간 될 때, 뭐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LFP는 에너지 밀도에 약점이 분명히 있고 동일 주행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LFP는 더 많이 실어야 되는데 자동차라는 공간 안에서 공간 제약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싸다고 그 재료를 쓰기 어렵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BNEF라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는 리서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6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녹색이 LFP의 비중입니다. 전체 양극재 재료 종류 중에 37%를 차지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0년 중반부터는 대개 25%에 정체될 것 같다. 점유율 면에서. 이유는 LFP가 싸다고 만약에 이제 그게 시장의 어떤 수요 확대를 얘기한다면 그거보다 조금은 비쌀지 모르겠지만 LFP의 단점인 에너지 밀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재료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요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망간이 많은 망간 리치의 재료의 확대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삼원계 중에서도 하이니켈, 저희가 니켈 비중 80% 여기 81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놓고 보면 하이니켈 삼원계 비중은 거의 50% 60% 가까이 유지가 된다라는 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삼원계 비중이 LFP의 시장을 뺏긴다는 주장에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자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아마 6월달, 이번 달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점에 가장 핫했던 이슈일 텐데 테슬라가 4680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4680은 원통령 전지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숫자 46은 원통령의 직경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 80은 원통령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4680은 기존의 원통령이 전기차로 쓸 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가장 최신의 포맷은 2170이었는데요. 그거를 부피 단위로 5배 키운 그림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주장대로라면 이 4680 셀은 테슬라가 가장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양산 선언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2년 전에 이 4680 셀 개발 얘기를 할 때 자기네의 계산에 따르면 이렇게 코스트 절감이 가능하겠다. 요거 다 합치면요 56%가 넘어갑니다. 이 56% 넘어가는 부분들이 다 실현이 되느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2년 전에 발표했을 때랑 최근까지 지금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세 가지 부분에서는 많이 쫓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현하지 않았을까? 하나는 셀 디자인, 두 번째가 공정의 변화, 세 번째가 패키징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테슬라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코스트 절감은 37%가 이제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코스트 가지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랑 경쟁을 할 수 있냐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대부분 중대형 각형,
중대형 파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통형 4680의 코스트 절감 효과, 뭐 아까 37% 얘기했는데 지금 39%를 정정하겠습니다. 39%에 대한 비용 절감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고체가 나오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전고체가 현실화되기는 적어도 전기차에서는 어렵죠. 근데 4680은 이제 테슬라의 이제 기가 텍사스에서 이제 생산된다고 하니 이때부터는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4680의 폼팩터를 따라가는 그림들, 그러기 위한 뭐 제휴든 아니면 계약이든 이런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완성차 업체에 대응해서 주요 업체들이 지금 보시는 장표 같이 일본, 한국, 중국들이 4680의 폼팩터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업체는 4680과 관련된 그 이전 포맷들, 뭐 2170이든 1865든 원통형성에서 가장 캐파를 많이 보유한 실제로 양산 경험이 많은 업체들이에요. 파나소닉,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죠. 실제로 그 업체들이 캐파나 투자 면에서 가장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거는 테슬라가 주장했던 것 같은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반영되는지는 보긴 봐야겠지만 지금 이 업체들의 스탠스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소형 원통형에서도 좀 더 큰 포맷 그리고 비용 절감을 확실하게 하는 형태의 4680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그거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 4680을 갖다 쓰려고 하는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하반기에 많이 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사실 전고체 이슈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앞에서 전고체가 상업화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전고체 얘기를 하반기에 많이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 같은 경우에 전고체를 탑재한 차량 양산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4분기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순수 전고체는 아니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2차 전지 구조를 그냥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순수 전고체는 2차 전지 재료 구성 중에 4대 재료 중에 전해과 분리막을 고체 전해질이 대체하는 그림입니다. 그 얘기는 기존의 구조에서 전해과 분리막이 생략되는 그런 이벤트인 거죠. 근데 지금 니오가 탑재해서 쓰겠다는 거는 흔히 반고체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기존 2차 전지의 어떻게 보면 재료 구조인 전해과 분리막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고체 전해질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주목할 거는 여기 에너지 밀도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 보시는 분 잘 안다가 올 수 있겠지만, 이게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라고 얘기해요. 이 에너지 밀도는 주행거리를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360Wh를 니오의 주장대로 구현한 게 맞다면 기존의 하이니켈 가지고 360을 내는 지금 배터리 재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고체라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메시지는 이제부터 하이니켈 3원계, 그러니까 전고체 개념이 아닌 업체가 경쟁하기 어려운 시장이 이제 점점 더 생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이제부터 전고체에 대한 이슈 테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전체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전고체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영역인 전해과 분리막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니오 말고도 대만의 프로로즘 같은 경우에도 산화물계 형태로 지금 반고체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배터리 셀의 용량이 2.5kWh입니다. 보통 전기차의 순수 전기차는 30에서 60 이상, 100까지도 넘어가잖아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기차용으로는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2.5kWh 정도의 에너지 밀도면 하이브리드 차량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로즘의 양산, 올해 4분기 양산인데요. 이 부분들도 시장에 이슈가 될 거를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심지어 한국의 포스코 JK 리드솔루션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셀은 아니고요. 전고체 셀은 아닌데 재료로서 올해 양산을 준비하는 그림도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올해 하반기 내내 전고체가 이제 가능하다,
많다, 상업화의 수준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고체를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극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음극재는 사실 그동안의 개발 개선이 상당히 더디었던 그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재료 중에 양극재는 앞에서 잠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니켈 싸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니켈 비중을 계속 높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림을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음극재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양극재에서 아무리 에너지 밀도 개선해도 충전과 방전을 해야 되는 구조화에서 음극재가 에너지 밀도를 그 정도로 소화낼 수 있는, 양극재 개선되는 것만큼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의 어떤 성능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실리콘 음극재,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좀 혼동이 되실까봐 조금 더 부가 설명하면, 이제까지 음극재는 천연 흑연 또는 인조 흑연, 그러니까 흑연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 섞게 되면 그 흑연 베이스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에너지 밀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리콘 음극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딱 정형화된 실리콘 음극재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대주전자재료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 SiOX, 이게 이제 실리콘 산화물 인데, 현재로 한국에서는 양산에 성공한 업체로는 유일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반기 때 보면 여기가 뭐 한솔케미컬이든 동진세미케미든 실리콘 카본 나노 파우더 컨셉, 그러니까 위에 SiOX는 산화막을 가지고 실리콘을 같이 쓰는 거예요, 흑연에. 근데 한솔과 동진의 컨셉은 실리콘 자체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제 가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걸 주목하는 것들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셀러 입장에서 보면 하이니켈로 양극재의 성능은 올렸지만 음극재에서는 흑연 베이스에서 올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구현하는, 그러니까 실리콘을 섞으면서 혼합 비율을 높이면서 음극재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싸움을 지금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뭐 삼성 SI가 젠5의 두 번째 포맷, 그러니까 두 번째 개발 제품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에 실리콘 음극재의 양산 업체들 찾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뭐 SK든 SKC든 포스케미컬이든 상당히 실리콘 쪽에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좀 진입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이외에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은 많겠지만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주목할 이벤트 또는 이슈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전체 2차 전지 하반기 전망,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요 이슈가 무엇일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메탈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 좀 이제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상승해도 문제이고요. 하락 속도가 만약에 급해져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이제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예를 들어서 4680이 어떻게 확대될 거냐, 그 다음에 전고체가 어떻게 확대될 거냐, 음극재가 어떻게 실리콘을 양산화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저도 계속 보고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보시면서 2차 전지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 성과를 얻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삼성증권에서 2차 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